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 파견을 1년간 떠나게 된 남편을 배웅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모가 살던 집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시모가 저에게 했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떠올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겪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렸거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살게 된 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처럼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행복한 며느리로 살아왔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시모 곁에는 시부가 계시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결혼할 당시 시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틈나는 대로 시모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자주 찾아뵙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시간만 되면 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드렸었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었고 제가 시모에게 신경을 쓰는 만큼 저에게도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시모는 1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모습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 매달 월초에 시모에게 한 달 생활비를 드리는데 다 쓰시지 못하고 항상 남은 용돈을 저축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부족하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용돈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잠깐 들리시겠다고 하시길래 아침 식사를 하러 오시는 줄 알고 음식 준비를 한 다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잠시 뒤 시모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는지 초인종을 누르시길래 서둘러 문을 열어드리면서 아침 인사를 드렸는데 들어오시지 않고 손을 내밀으셨어요. 저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서 뭐가 필요하시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아침 식사는 필요 없고 나 돈 좀 줄 수 있니? 오늘은 한 5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급하게 돈을 좀 쓸 때가 있거든.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말고. 네? 50만 원이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제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이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아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서둘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속에 늦으면 안 되거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준비가 끝났다. 시모가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니 어떤 모임에 참석한 것 같아 보였어요. 연세가 들수록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시모도 동호회 같은 곳에 가입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지갑을 확인해 보니 딱 50만 원이 현금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현금을 꺼내 드렸고 시모는 제 손에 들고 있던 50만 원의 현금을 급하게 가져가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얼굴에 생기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돈을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든 걸 공유하고 있어야 돼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시모가 아침에 찾아오셔서 돈이 필요하다길래 50만 원을 드렸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혼자 지내시는 게 적적하시고 외로우셨는지 모임에 가입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좋게 받아들이면서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일반 모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죠. 며칠 뒤 시모가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또다시 현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50만 원을 들여서 당장 현금이 없었던 상황이라 은행을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50만 원 드린 용돈은 벌써 다 사용하셨냐고 여쭤보자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날 50만 원 한 번에 다 사용했지. 남들은 훨씬 더 많이 가져왔는데 나는 첫날이라 그 정도만 가지고 갔던 거다. 제대로 놀려면 한 돈백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서둘러 은행으로 가자.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네? 100만 원이요? 50만 원 드린 지도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100만 원을 오늘 하루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버스 늦기 전에 타야 된다니까. 아들한테는 내가 전화해서 설명하면 되니까. 일단 은행부터 가는 걸로 하자. 이러다 정말 늦겠다.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돈을 요구하셨고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재촉하시면서 팔을 잡아 끄셨습니다. 돈을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모임이고 하루에 100만 원을 사용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제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잡아 끄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갑자기 이게 무슨 태도니? 시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은행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러다 버스 놓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빨리 나가자니까. 잠시만요. 어머님이 모임에 가입하시는 건 좋지만 며칠 전에 5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시는 게 정상적인 모임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모임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납득이 돼야 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즐겁게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모임이든지 그렇게 많은 돈을 그날 하루에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보통 회비는 많아야 10만 원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어머님이 가입하신 모임은 100만 원 이상도 쓰신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면 돈을 드리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요구했던 적이 있니? 그럼 다음 달 용돈 미리 당겨서 좀 쓰자. 미리 받는 건 되는 거잖아. 아니요. 그렇게도 해드릴 수 없어요. 일단 어떤 모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 기준으로 정상적인 모임이면 그때 100만 원 드리도록 할 테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입 아프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데 돈 걱정 없이 사용하려고 돈 좀 달라는 게 뭐가 문제야? 일반 등산 모임이니까 대충 그렇게만 알고 빨리 은행 가자니까. 내 옷을 보면 되잖아. 등산복 입고 산에 가지 물에 가겠니? 아침부터 얼굴 붉히게 만들 거야? 죄송하지만 그런 단순한 이유로는 돈을 드릴 수 없어요. 일단 그이한테 먼저 전화할 테니 통화 한번 해보세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됐다. 너 때문에 기분 잡쳐서 오늘은 안 갈란다. 나도 이왕 노는 거
돈 걱정 없이 놀고 싶어서 좀 더 여유 있게 바다 가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해? 시모는 제가 돈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잔뜩 올라오셨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시모가 저에게 얼굴을 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상처되는 말까지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처음 보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아졌어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걱정이 많았었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출근하면서 아침부터 시모에게 제가 너무 했는지 다시 생각을 해봤지만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때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죠. 남편도 처음에 50만 원 정도야 충분히 이해를 했었지만 그걸 하루에 다 쓰셨을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며칠 전에 드린 돈을 다 쓰고 100만 원을 또 달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며 퇴근 후 시댁에 찾아가 왜 돈이 필요한 건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퇴근 후 학원 일정을 끝내고 나온 아이를 차에 태운 뒤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희를 달가운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들어갈 것이지. 언제부터 나를 신경 썼다고? 여긴 왜 온 거야?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어차피 돈을 주지 않을 거면 나도 할 말이 없다. 엄마, 그 모임이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건지 저한테 솔직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문제가 있는 모임에 엄마가 빠졌으면 아들인 제가 데리고 나와야 하는 책임도 있는 거라고요. 며칠 전에 다녀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뭘 해? 그냥 동호회 사람들끼리 만나서 인사하고 아침 먹고 등산한 뒤에 산에서 내려와 풍경 좋은 데서 수다 떨다가 왔지. 소규모 모임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 하는데 회비는 참석 비용밖에 안 되는 거라고. 나머지는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 당연히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혼자 다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온다면서요. 거기가 무슨 돈 자랑 하는 데도 아닌데 하루 놀면서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한 거라면 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보다 더 좋은 모임들도 훨씬 많으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돈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소박하게 모이는 동호회도 많아요. 저희까지 부담을 가지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됐다. 너희들이 언제 내 생각 해준 적 있니? 용돈 받는 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받아야 되는 거야? 이번 달 생활비 다 써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다음 달 용돈이나 미리 당겨주고 가라. 이 나이 먹고 모임 하나 참석하는 것도 너희들 눈치 봐가면서 나가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더는 살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희가 돈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에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하지만 시모가 참석하는 모임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일절 연락도 주지 않으셨고 시댁에 오라는 말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집안에 계시는 걸 확인했는데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모도 저희를 이해해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시모와의 관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건 용돈 문제였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마다 용돈을 드렸겠지만 저희한테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불안해서 용돈을 마음 편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연락을 주시면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저희가 들어보고 용돈을 드리기로 했었죠. 모임에 들어가는 돈만 아니면 그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문자였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이 보낸 문자를 확인하셨는지 곧장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분명 불만을 한가득 표현하시려고 전화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받는 용돈을 너희들한테 허락받아가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그런 개떡 같은 말이 다 있어.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어머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니 그이가 어머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지켜보다가 다시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의견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너희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봐야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놓을 거니? 정말 해보겠다는 거야? 엄마, 저예요. 제 말 들어주세요. 엄마한테 들어가는 한 달 용돈이 얼마예요?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남들 밖에서 한 달 힘들게 일해야 받는 월급을 엄마는 걱정 없이 용돈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용돈을 드렸는데 유나 엄마한테 또 50만 원 받아 가셨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다시 100만 원 받아 가시려는데 저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마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처가에도 들어간다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많이 드리는 건데 그걸 모임에 전부 다 사용하시면 저희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용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말에 따라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남편은 그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지 입에도 잘 대지 않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으시다가 남편이 한동안 해외 파견을 나가야 된다며 가기 전에 얼굴 보며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음날 해외 파견을 나가야만 했었죠. 남편은 모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도 자주 다녀오는데 이번에는 1년 동안 장기로 해외 파견을 가야 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죠. 말이 1년이지 4계절 동안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제 속이 말이 아니었죠. 남편은 해외로 나가기 전에 시모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했지만 끝내 시모는 문을 굳게 닫은 채
열어주지 않으셨고 남편은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남편이 해외로 떠날 때면 항상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고개를 돌리자 저와 눈이 마주친 건 한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시모였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내려보시는데 평소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밖에서 기다리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이는 벌써 해외로 떠났어요.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니까 너는 당장 나한테 매달 받는 생활비 400 즉시 토해내라. 당연히 받는 돈을 네가 뭔데 필요할 때마다 주겠다는 거야? 어머님,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용돈 안 드린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제 머리 잡은 손부터 좀 놓고 말하세요. 이런 식으론 대화가 안 된다고요. 줄 거야, 말 거야.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당장 400 토해내라. 어차피 내 아들도 없는 상황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오늘 끝장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흔들어대시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떨어뜨려 놨는데 제 머리채를 너무 강하게 잡았는지 시모의 양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고 시모의 손에 있던 제 머리카락을 보게 된 순간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기분이 상해버릴 대로 상해버린 상태라 시모에게 드릴 용돈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양팔을 걷어 붙이더니 저에게 다시 달려들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분명 비행기를 타고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나타나자 저와 시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개분옥이라는 시모의 이름을 소리치며 부르면서 거침없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꺼내든 서류 봉투를 뒤집는 순간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상상 이상의 모임에 속해 있었어요. 단순 동호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저희들의 착각이었고 이상한 단체에 빠져 매달 그곳에 돈을 바치고 있던 거였죠.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분노한 남편의 얼굴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 시모도 더 이상 숨기지 못하자 한마디 꺼내셨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를 막아서야 되겠니?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저한테 저축 잘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모아두셨다면서요. 그런데 엄마한테
지금 남은 재산이 뭐가 있는데요? 용돈에 집착하시는 건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돈이 지금 바닥이 나셔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며칠간 엄마한테 사람을 붙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난 모임이길래 하루에 돈백이 넘는 금액들을 쓰는지 알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모임에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엄마한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건데요? 평소에는 저희와 의논도 잘 나누시더니 이런 건 왜 엄마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마음이 적적해서 그랬다. 항상 무언가 외로웠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노인이 나한테 접근을 하길래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가보게 된 거였지만 나도 처음에는 노인의 말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었어. 그런데 산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웃으면서 반겨주고 진심으로 다가와 주는데 그동안 공허했던 내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준 노인은 내가 가진 모든 걸 그 단체에 기부하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었지만 더 많은 행복과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 단체에 전부 바친 상황이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넣었었는데 막상 돈이 없는 상태가 되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소홀한 것 같고 내가 그 무리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소속이 되고 싶었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등 돌리는 걸 원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며느리 너한테 5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고 다시 단체로 들어가 그 50만 원을 기부했지만 평소에 넣었던 금액보다 적어서 그랬는지 내가 느끼는 행복감은 현저하게 떨어졌었어. 그래서 10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다. 너는 지금 엄마의 행복을 앗아간 거라고. 엄마, 그곳은 사기 집단이라고요.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을 수 없는 곳이라고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까지 처분했다면서요? 남의 행복을 갉아먹는 그곳에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데요? 엄마한테 조금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전부 다 돈을 뜯기 위해 계획된 거라는 거 몰라요? 이상한 단체에 빠지지 말고 정상적인 모임을 알아보라고 했었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잠적해 버렸다고요.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가 저희한테 하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제가 집사람 몰래 꾸민 계획이었어요. 제가 해외로 떠났다는 말이 나오면 엄마가 분명 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여기에서 그만 멈추시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요. 시모는 이미 저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갑자기 제 가방을 들더니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시모가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자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러 가자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슬퍼하고 계셨어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했고 남편은 시모를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병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그 단체의 행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을 찾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에 맹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시모가 변해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시모는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망가진 정신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위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음지에 있는 단체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지만 그게 저희 시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남편은 회사와 돈을 받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 1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모는 지금도 제 얼굴만 보면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모든 걸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입원을 하지 않고 함께 지낸다면 저뿐만 아니라 아이한테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병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치료하는 게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실 만큼 시모의 상태는 많이 심각해져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귀국했을 때는 시모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사기친 그 단체 집단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가족처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갈지 저도 알지 못했었지만 아마 남편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겠죠. 어느 날 남편이 불만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평소 때와 다른 모습의 남편이 낯설게 다가와서 당황하고 있었죠. 항상 퇴근을 제가 1시간 먼저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저녁을 차리면 시간 맞춰서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따라 맥주 한잔 하고 싶다며 일반 치킨이 아닌 도로에서 파는 훈제 바비큐 치킨 있잖아요. 그걸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매일같이 도로 한편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훈제 바비큐 치킨 차량이 그날따라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준비 때문에 전화를 안 받고 저는 근처에 다른 곳에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받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치킨을 배달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길래 오자마자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당신이 먹고 싶다던 치킨이 오늘따라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치킨 배달 시킬까? 그래서 빈손으로 그냥 집에 들어온 거야? 근처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사왔어야지. 내가 핸드폰을 모음으로 해놓긴 했는데 이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귀찮았어?
다른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데 나 퇴근 시간대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박혀 있었던 거야?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차 신혼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안 봐도 눈에 훤하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퇴근하자마자 당신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동네에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졌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그걸 사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신이 부탁해서 계속 움직였다고. 다른 날 보이면 그때 사면 되잖아. 됐어.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한잔하고 들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던지 밥을 해서 먹던지 알아서 해. 늦게 들어올 거니까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이럴 때 보면 하는 행동들이 너무 답답하다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을 위해 퇴근하자마자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그런 고생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루를 보내는 시간 중에 저녁 시간에 잠깐 보는 얼굴 좋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나가겠다는 말에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알아서 밥을 해 먹으라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의견은 조금도 물어보려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해버리고 나가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이때부터 남편의 행동들은 저를 점점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집에 들어와 씻지도 않고 그대로 뻗어서 누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 마음이 풀리지 않은 저는 처음으로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다툼일지도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고 피곤해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저를 발로 툭툭 치며 일어나라고 하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당장 주방으로 가라며 화를 냈어요. 정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당신 뭐 하는 거야? 내 성격 시험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어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해줬잖아. 그럼 내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들어왔으면 아침 출근 전에 뭘 준비해야 되겠어? 나한테 미안하면 해장국이라도 만들어서 아침상을 차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 말이 틀렸어? 어제 그런 식으로 나가놓고서 자리를 피해준 거라고?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긴 거 몰라? 왜 당신만 생각하는 건데?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알아? 새벽 4시에 집에 기어 들어와 놓고 그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린 나한테 미안하지는 않아?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아침상 봐달라고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침부터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하자. 나는 어제 당신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끝까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나와의 관계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랑 결혼한 게 너무 후회가 돼.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아침부터 짜증나서 오늘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 연락도 받지 않을 거니까 전화도 하지 마.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정말 길거리에 있는 치킨 안 사왔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게 싸울 문제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있을 건데.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남편은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싫다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틀 연속으로 제 혼을 쏙 빼놓은 남편에게
너무 화가 치밀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에 어제보다 더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루빨리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었어요. 연락을 안 받으니 답답하기만 했었고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싸워본 적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는지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셨죠. 어쩔 수 없이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서둘러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와 남편과의 안 좋은 관계를 시모가 회복시켜 주길 기대하며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가라앉은 분위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았죠. 너도 참 속이 좁다. 결혼 생활 2년이나 했으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격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 네가 여자 아니니? 그럼 대충 눈치껏 행동해서 내 아들 마음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술 먹고 온다고 분명 얘기하고 나갔으면 해장국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네가 100번 잘못했구먼. 내 아들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했었니? 아니잖아. 오죽했으면 너한테 부탁까지 했을까? 그런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왔다는 건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그 정도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니?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러 나갔는데 네가 그런 마음 어느 정도 헤아려 줬다면 당연히 미안해서라도 해장국을 준비해 놨었겠지. 그런데 방에 들어가 퍼질러 자고 있었다며? 나도 그런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내 아들한테 사과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안 좋은 상황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각자 서운하고 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지. 그래야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이혼할 건 아니잖아? 엄마,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솔직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미리 한상 차려놨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물 한 잔 내어주지 않더라고. 각번까지 사용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저 표정 봐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 못한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잖아. 사과받긴 글렀다니까. 당신이 나를 아주 잘 알고 있네. 어머님, 제가 왜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건데요. 저도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들어온 건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퇴근하고 자기가 사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자인 제가 지리도 잘 모르는데 어디가 어딘 줄 알고 길거리에서 파는 치킨을 사가지고 오겠어요. 어머님 아들이라고 해도 감쌀 걸 감싸야죠.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문제인데 제가 먼저 손을 벌리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더 난리칠 게 뻔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싸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다. 당신이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나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아. 치킨 한 마리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당신에게 정말 너무 실망했어.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도 문제였지만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도는 시모도 상당히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제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걸 양보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지 봐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네요. 결국 하루 이틀이 지나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남편은 전화조차 없었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께 진지하게 털어놨어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신 부모님은 당연히 어이없어 하셨죠. 사위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걸 인지하셨고 제가 머리 숙여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라며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말라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며 봐주는 건 오히려 2번, 3번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셨네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란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친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털어놨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그런 행동을 보일 시 국물도 없다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친구들이 더 흥분하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뿌리 뽑고자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걸 저에게 흔들고 있었어요. 여기에 찍혀있는 내용 뭐야? 당신 언제 내 카드에 손을 댄 거야? 여기에 왜 진료비 2만 원이 찍혀있는 건데? 지금 그게 궁금해서 한 달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거야? 저번 달에 내가 지갑 어디에 뒀는지 몰라. 일단 당신 카드로 우리 엄마 진료비 결제해 드린 거잖아.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뭘 또 잘못했길래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건데? 월 180이나 벌면서 내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내 카드로 굳이 결제를 했어야 돼? 장모님은 돈이 없으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사이 카드로 긁어야 속이 후련하시대? 당신 정말 웃긴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왔다고 일단 당신 카드로 사용하라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이번엔 트집 잡을 게 없어서 당신 카드로 엄마 병원 진료비 2만 원 결제했다고 또다시 싸움을 거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괜한 걸로 트집 잡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자고. 어디서 남편이 얘기하는데 소리를 질러?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았나 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지 냉장고에 음식도 한가득이던데 자기 돈은 엄청 아끼고 사용하지 않으려 하면서 나 없으니까 혼자 먹고 싶은 건 죄다 사놨더라. 하기야 진료비도 내 카드로 긁을 정도면 말 다 했지. 솔직히 장모님 오셔서 얻어먹고 가시기만 하지 나한테 뭘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나도 장모님한테 진료비 2만 원 들어간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당장 2만 원 토해내. 그리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당신 일하는 거 힘들까봐 때 되면 보약해주고 주말에 쉬지도 않으시고 집에 와서 온갖 음식들 해주셨는데 그런 건 조금도 감사하지 않은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쏟아부은 돈만 몇백이야. 그런데 꼴랑 2만 원 진료비 결제했다고 그걸 지금 토해내라고? 혹시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른 여자 생겼니? 그래서 괜한 것들로 트집 잡아서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매번 그랬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러는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싶은 거니? 나는 너랑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는 당신 같은 속 좁은 여자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모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여자를 원할 뿐이야.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당신이랑 살겠다고 고집 부려서는 내 삶이 정말 꼬여버렸어. 엄마는 일하는 여자보다 집안 살림만 잘하는 여자를 원하셨거든. 일하는 여자들은 돈 좀 번다고 자기 남편 잡아먹으려 든다고 배운 거 없이 가사만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들이 거분거분하고 남편을 하늘보기같이 한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더라. 이제 나도 그런 순종적인 여자 찾아보려고. 뭐만 하면 잘잘못 따지려 드는 당신과는 절대 못 살겠소. 여기 이혼 서류 준비했으니까 서명하고 내일 법정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 정신 나간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어요. 저와는 성격이 조금도 맞지 않는다며 틱소리하지 않고 고분고분한 여자를 원한다고 새 삶을 찾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이나마 삶의 보탬이 되고자 저도 힘들게 일을 하는 거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온갖 살림 저 혼자 다 하는데 그런 걸 고마워하지 않는 남편에게 저 또한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죠. 거기에다가 여행 갈 때 사용하는 캐리어도 미리 꺼내놓고 자기 집이라며 짐 싸서 나가라고 캐리어를 발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짐을 싸려고 캐리어를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카드 명세서로 제 뺨을 후려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당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건데? 당신의 태도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데 왜 나만 용서를 구하길 바라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결혼 생활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당신을 보면서도 나보다 밖에서 더 고생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내가 한 번 더 움직였다고. 그런 건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나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짐 싸서 나가려고 한 건데 뭐 잘못됐어? 나한테 미련이라도 있는 거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용서해 준다고? 이미 내 얼굴에 손을 올렸는데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 얼굴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법적으로 물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방에 들어가 대충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너무 괴로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혼 문제 때문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지만 끝내 이혼은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손을 댄 부분을 더해 이혼 위자료를 더 받게 되었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배신과 실망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남겨준 상태였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완전한 난남이 되어버린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삶에 적응이 되었고 남편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왔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마주한 남편은 많이 변해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췌해 보이는 모습과 그늘진 얼굴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네요. 우리는 이제 볼 일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온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됐든 나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정말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야. 그러니 한 번만 도와줘. 우리가 그동안 함께했던 옛 추억들이 있잖아. 그걸 봐서라도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한 500만 원 빌려줄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까 사람 한 번 구해준다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도와줘. 부탁이야. 500만 원? 내가 왜 그 큰 돈을 빌려줘야 하는 거지? 당신 부모님도 계신데 왜 나한테 와서 구걸을 하는지 모르겠네.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당신이 떠나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유가 어찌됐든 자네는 내 딸과 이혼을 했고 이제 남남이 되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분명 잘못된 거니 그만 돌아가 주게. 남편은 갑자기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 외국인 노동자와 눈이 맞은 듯 했어요. 한국말도 곧잘했고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니 둘이서 꽤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고분고분한 여자라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서둘러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전 남편을 말렸지만 워낙 자기 남편을 떠받드는 모습에 홀딱 취해버려서 무턱대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외국인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항상 온갖 안 좋은 말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하길래 전 남편은 바쁜 일 때문에 가지 못해 일단 여자부터 해외로 보낸 뒤 뒤따라 가려 했는데 시부모님도 관광시켜주고 싶다며 여자가 함께 모시고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전 남편은 시부모님도 함께 갔으니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도착했으면 바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전화 한 통 없길래 몇 번이고 전 남편이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급하게 외국인 여자가 살고 있는 해외로 출발하려고 준비하려는데 남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전부 다 외국인 여자가 가지고 도망갔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은 남편에게 해외로 가지 말라며 위험하다는 말을 전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마음 졸이며 연락 두절된 부모님과 그 여자의 행방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돈만 날릴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큰 결심을 하고 그 여자가 사는 집을 찾아가기 위해 해외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해외로 잠적한 외국인 여자였고 시부모님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다며 저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분명 상황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도와줄 수 없다는 아빠의 말에 전 남편은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도중 저희 집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전 남편을 힘으로 제압을 했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저녁 약속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저와 만나고 있던 그 사람은 저희 회사의 전담 보안 요원으로 상당히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의 보안 관련된 일들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자 많이 놀란 듯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길래 전 남편에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밖으로 내쫓으며 자신의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지더니 무언가를 놓고 왔는지 저에게 줬던 명함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받았던 명함을 다시 전달했고 전 남편은 명함을 전달받은 뒤 즉각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쪽에 어떤 사정이 있던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은 제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신영 씨 집안의 전담 보안 요원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네요. 너는 이 남자랑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너도 분명 나랑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내가 절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만 모든 걸 잃을 순 없다고.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어. 전 남편은 눈이 뒤집힌 채 난리를 친 뒤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이미 전 남편은 갈 때까지 가버린 사람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매일같이 퇴근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있어주고 돌아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무조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저에게 정말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네요. 경찰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둔 상황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네요. 전 시부모님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 안타깝지만 전 남편이 자초한 일이니 어쩌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동안 무시하고 제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땅을 치며 후회하더니 결국 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었네요. 사건의 시작은 30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 간의 문제점들은 없었고 평범할 정도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모님의 부름으로 가족 모두가 모여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주류를 납품하는 차량이 저를 못 보고 그대로 후진을 하게 되면서 차량 밑으로 깔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깬 듯한 몽롱한 느낌 뒤에 몰려오는 엄청난 고통에 눈물이 쏟아져 버렸는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상태를 살피고 있던 남편과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말도 잘 나오지 않아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을 하게 된 남편이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네요. 충격적이게도 제가 두 다리를 잃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몸에 온 힘을 주며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남편이 얘기한 대로 제 두 다리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류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그 밑으로 깔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후진하고 있던 주류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제 두 다리를 두 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분 좋게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왔는데 한순간에 제 삶을 앗아간 사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평생을 두 다리 없이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던 거죠. 제 앞에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가족 모두 제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싶은데 야속하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로웠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제 모습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세상을 떠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항상 제 옆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짐스럽게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불만이 커진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네요. 나는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단 한 번도 싫어한 적 없었다. 지금도 너를 원망하고 싶진 않지만 내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살려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상처되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 해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우리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두 다리를 잃은 너를 내 아들이 평생 책임지고 산다는 건 나도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고 내 아들 인생의 앞날은 앞으로 암흑밖에 없을 거라는 게 너무 끔찍해서 잠 한숨 못 자고 있다. 솔직히 우리가 잘못을 냈으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을 텐데 이 사고는 너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주변만 잘 살폈다면 이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겠지. 후진하는데 주류 트럭 차량에서 부저음이 울렸다고 하더구만. 그걸 왜 못 들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귀가 먹지 않는 이상 왜 그걸 못 듣냐는 거야. 어찌됐든 사고는 벌어졌고 앞으로 내 아들은 평생 너 옆에서 희망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둘의 관계를 여기에서 이만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야. 사돈께서는 며느리 네가 딸이니까 책임질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은 다르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구나. 그냥 이혼해달라는 거 아니고 그만큼 너에게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질 테니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한 명만 불행하면 되는 거지. 둘 다 불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옆에 평생 동안 붙어 있겠다고 결정한 건데 왜 다들 오셔서 이 난리를 치시는 거죠? 제일 힘든 사람한테 더 큰 상처를 주시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이혼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말씀 하실 거면 두 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서방님의 문제는 혼자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세요? 그동안 동서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1, 2년 지나다 보면 동서 수발드는 것도 지치게 되고 결국엔 그때 가서 이 말이 또 나오게 될 게 뻔하다고요. 그때 되면 서방님 젊은 나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둘러서 서로 갈라서는 게 나아요. 한 사람만 생각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가 같은 의견이니 서방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시댁 식구들은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루 만에 이혼을 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시댁 식구들은 몇 차례 더 찾아왔는데 하필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깐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저희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의견 충돌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안 좋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상처받을 만큼 거침없는 말을 뱉으셨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린 건데 이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건가요? 제 아들 인생 사부인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둘이 좋던 싫던 그건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 아들이 힘들어질 게 안 봐도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헤어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양다리 잃은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평생을 남의 등에 빈대처럼 붙어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왜 제 아들이 겪어야 하냐는 거예요. 사돈분들의 자식이니 책임지고 옆에서 끼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요. 애들은 양가 집안이 얼굴 붉히며 싸우는 걸 원하고 있겠어요? 누구 자식 아니랄까봐 눈치가 없는 것도 어쩜 똑 닮아선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주시네요. 저희는 무조건 이혼 성립시킬 테니까 사돈께서도 더 이상 그만하시고 저희 가족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이 문제로 좋게 얘기하는 건 오늘이 끝입니다. 두 번 다시 며느리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돈을 준다는데도 왜 마다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애들 문제를 왜 저희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겁니까? 둘은 헤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약속을 한 거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게 부부인 겁니다. 무조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 부부의 연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아직까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사돈분들께서 가로막으려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같이 일어나시죠. 저희가 먼저 돌아가면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말들 쏟아내실 게 뻔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충분히 대화를 주고받았고 애들도 이해 못하는 상황은 아니니 둘이서 결정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봤자 서로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그 누구도 둘을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날 저와 부모님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시부모님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이해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은 없을 거라면서 그만해달라고 시부모님께 애원하고 있었죠.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남편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절대 이혼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남편의 진심을 솔직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가 부모님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신 뒤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해? 지금 이대로 쭉 살면 되는 거지. 나는 당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마음의 변화가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오히려 부모님께서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오시는 게 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모든 걸 감수하고 그 책임을 오로지 내가 안고 가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무작정 내 말을 무시하고 부모님 의견만 내세우시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어찌됐든 지금은 일이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과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 많이 있잖아. 그럴 때마다 이혼했어. 오히려 그런 일들을 계기로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고 하는 일들 모든 게 잘 된 적이 훨씬 더 많았다고. 이런 대화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할까봐 절대 헤어지는 일은 없다며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있게 될 많은 고민들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두 다리는 잃었지만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졌고 저희의 마음을 확고하게 굳히자 난리를 치시던 시부모님께서도 결국 두 손을 들으셨네요. 시모는 남편에게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말라며 앞으로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무거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조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비록 남편 혼자 일을 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 혼자 벌게 되니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었지만 저도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양손은 멀쩡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아보던 도중 손 부업이라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접하게 되면서 저에게 맞는 일을 시험 삼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에 노력하려는 모습을 남편도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또 다른 활력소를 찾은 것 같아 즐겁게 손부업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최대한 부업 일거리를 많이 처리하면 좋겠지만 제가 두 다리를 잃게 되면서 다른 곳에도 여러 가지 후유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일을 해왔었죠.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겼고 저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런지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의 딸이 며칠 뒤 중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저도 조카에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 이제 고등학생이고 자신이 원하는 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달 꼬박 힘들게 일해서 모은 50만 원을 들고 조카의 졸업식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카의 졸업식이 끝나고
모두가 음식점에 모여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카에게 졸업 선물로 봉투 하나를 건네는 순간 형님의 한마디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졸업 선물로 용돈을 준 거야? 잠깐 이리 줘봐. 얼마인지 엄마가 확인 좀 해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네. 내 딸 하루 간식비도 안 나오겠다. 이거 가지고 뭘 살 수 있겠어? 요즘 애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다니는 탭 같은 것도 거의 100만 원 돈 하는데 이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꼴랑 50만 원 주고 이것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한테 뭘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냥 간식거리나 사서 먹어야지 어쩌겠니? 이런 건 받아도 기분이 별로지 않나?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인 줄 알면 그런 말 안 나올걸요? 형수 집안이야 그래도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하시니까 50만 원이 적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졸업하는 조카한테 용돈 좀 주겠다고 손부업 힘들게 한 달 꼬박 일해서 50만 원 버는 건데 꼭 말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정말 너무 하시네요.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조카한테 준 선물인데 왜 형수 가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조카한테 돌려주세요. 저는 이 기분으로 한 공간에서 같이 식사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제 말에 많이 서운하셨나 보네. 그런데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졸업식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졸업식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서 다리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무슨 동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 전부 다 모여서는 관심 집중만 들어서 저희 가족을 엄청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거 뻔히 알면 그냥 안 오면 되는 걸 굳이 와선 괜히 피해나 주고 꼴랑 50만 원 줬으면서 그걸 알아달라고 손부업 했다는 말을 꼭 제 딸 앞에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돈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겠냐고요. 그만들 좀 해라. 그래도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굳이 얼굴 붉혀야 되겠니?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겠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우리도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나도 정말 하루하루 복장 터져서 잠 한숨 못 자고 있다. 며느리 저 두 다리만 보면 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50만 원 버는 걸로 내 아들한테 어깨 으쓱대면서 생활비 일조했다고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겠지. 나도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만 보면 내 속이 뒤집어진다. 차라리 그냥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좋을 것 같네.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모임 같은 건 초대할 생각도 없으니까 일부러라도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정말 다들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저는 이런 몸을 가지고 싶었겠어요? 누구보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저라고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매일 아침마다 눈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발 꿈이길 바라지만 힘들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두 다리는 현실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고요. 저도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얼굴 보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저희한테 오라 가라 얘기하지 마세요. 사고 후유증 때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큰 소리 치지도 못하는데 차오르는 숨을 내쉬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해
힘겹게 모든 걸 쏟아내었고 제가 열을 올리자 시댁 식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다 끝났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는 거였는데 남편 말고는 아무도 알아주려 하지 않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돈봉투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면서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저를 보며 비웃던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버렸고 졸업식에서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형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날이 계기가 되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었지만 양손은 멀쩡했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 저에게 적성이 맞는 사업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 대신 두 다리 역할만 해줄 수 있는 직원들만 뽑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부모님 또한 저에게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는 걸 알곤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 결과 제가 운영하던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 정도였고 그 기간 동안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두 다리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거에 감사했고 저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변리사를 찾아갔는데 상담을 받고 건물에서 나오던 도중에 저희 앞에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를 마주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을 본 시댁 식구들은 한층 밝아진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면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변리사님이 건물에서 나오더니 제 직위를 불렀고 변리사의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방금 저분이 동서한테 대표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안 보는 사이에 뭔 짓을 했길래 동서가 대표님인 거야? 그러게, 나도 똑똑히 들었는데. 예, 너희들 무슨 사업이라도 하는 거니? 왜 며느리가 대표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왜 저희가 알려줘야 하는 거죠? 이 건물에 들어가시려는 걸 보면 외식하러 오신 것 같은데 그냥 갈 길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는 인연을 끊은 사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대화할 정도로 저희가 한가하지 않아서요. 변리사님, 일단 상표 등록 문제는 그럼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 서봉님,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는 거예요? 상표 등록을 한다는 건 특허를 낸다는 거잖아요. 동선에 돈 좀 벌었나 봐. 네, 저희가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손부업해서 힘들게 50만 원 벌었던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죠.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한다니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희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형님이 그때 저를 얼마나 무시하셨어요? 제가 그날을 조금도 잊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어. 동서가 힘들게 손보호해서 벌은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동서네 저녁 안 먹었으면 오래간만에 얼굴 봤는데 함께 대화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 딱 봐도 오늘 일정은 끝났을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지.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 아무리 인연 끊었다고 해도 한 번 맺은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있겠니? 내가 안 그래도 너희들한테 전화 한 통 하려 했었다. 최소한 소식은 접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큰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머니 사정이 꽤 힘들어졌거든.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 얼마나 좋아? 혼자만 잘 되는 것보다 가족들 모두가 서로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쉽지 않은데 잠깐만이라도 대화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 계기로 우리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더 이상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거죠? 저희한테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들이 전부 다 돈이거든요. 당신도 할 말 없으면 그만 돌아갈까? 형님과 시모는 갑자기 제 휠체어를 붙잡고 저희 부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정보를 캐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속을 태웠습니다. 형님은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뭐라도 얻어가고 싶어 하려는 속셈을 보였지만 저희 부부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뒤돌아 버렸네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은 손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업인데 미싱 사업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방을 디자인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한 가방들의 제품이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설득시켰는지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네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최대한의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런 일로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남편도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말만 나와도 진저리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하는 사업이 점점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앉아서 하는 부업에서 찾게 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고 꽤 많은 제작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죠. 저 또한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 지금 현재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님네의 사업은 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라 이번에 상당한 빚을 떠안았다고 하네요. 회복하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시모가 남편에게 흘린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가족들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은 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위기가 찾아오셨다면 그걸 기회로 삼아 앞날에 꽃이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